엄마, 이 상자들은 다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휑해요? 이사 가려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다녀온 사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긴. 내가 이 집 팔았어. 네? 집을 파셨다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이지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4살, 인천에 사는 박정숙이라고 해요. 30년 넘게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어요. 그런데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답니다. 제 하루는 정말이지 톱니바퀴 돌듯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도 없이 저절로 눈이 떠져요. 가장 먼저 늦둥이 손주들 도시락부터 정성껏 싸놓고 저녁 5시까지는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우리 식구들 저녁밥을 차려야 했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 품에 와락 안길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혜가 저를 보는 눈빛,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월급 주는 사람처럼 차갑게 변해갔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 오기로 해서요. 어머니, 저녁 식사는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요. 정확히 6시. 단 1분도 늦으면 안 된다는 싸늘한 명령이었죠.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꼭 따로 돌려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맞나? 하는 서러운 생각이 들었죠. 제가 겨우 짬을 내서 TV라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식구들을 위해 동동거리고 잠시 숨 돌리고 있는 저에게 시끄럽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돈 받는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도 하고 쉬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어느 날 제가 된통 감기 몸살에 걸려 끙끙 앓아누웠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떡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열이 39도까지 올라 숨쉬기조차 힘든데 며느리는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밥상부터 걱정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 오랜 세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저를 괴롭혀온 허리가 결국 탈이 났어요. 매일같이 쪼그려 앉아 걸레질하고 무거운 빨래통을 나르며 30년을 살았으니 허리가 남아나질 않은 거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아,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수술이요? 입원은 얼마나 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 해야 한대. 그때 아들 민준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수술한다는데 아들놈의 첫 걱정이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거였어요. 수술 당일 저는 결국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듯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울컥 목이 메어왔어요. 74 평생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그런데 제 옆 침대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번갈아가며 곁을 지키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이라도 드릴까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떨리는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죠. 하얀 병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외톨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한 허리를 붙잡고 낑낑대며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며느리 지혜가 현관에서 저를 보자마자 던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가보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허리 수술하고 집에 온 지 하루도 안 된 사람한테 걱정이라는 게 고작 집안일이라니? 지혜야,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꼼짝 말고 누워있으랬어. 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떡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 아깝게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돈이 그렇게나 아까웠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이 집에서 정말 돈 한 푼 안 받는 공짜 가정부였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비참했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예요. 화장실에 가려는데 거실에서 소곤소곤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 그 순간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어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 한번 하려 해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시잖아. 간섭? 그게 간섭이었을까요? 늦둥이 손주들 숙제 봐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날 정성껏 미역국 끓여준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요양원이라니. 최근 들어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니 제가 짐이 되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말이 20년간 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막는 짐짝이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 주였어요. 아들 민준이가 해맑은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요. 3박 4일 일정으로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에이, 엄마는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희끼리 가는 가족여행이에요. 가족여행. 그 네 글자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밝혔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20년을 함께 살 부대꼈는데도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건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살아생전엔 가정부 취급하더니 이제 늙고 병드니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됐어. 이만큼 참았으면 충분해. 74해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부터는 진짜 박정숙으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들 가족이 떠나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는데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톨이였는지 새삼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죠. 제 방은 또 어떻고요. 가장 작고 해가 안 되는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조차 정해져 있었죠. 소파 맨 끝자리. 그것도 등바디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 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거지? 이 집은 제가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이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마련한 내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어느새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지혜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랑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죠.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어요.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살아있을 땐 공짜 가정부 취급하고 이제 몸 좀 아프니까 요양원 보낼 궁리나 하고 있지?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면 그만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은 덜덜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 좀 팔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인데요. 급매로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바로 찾아왔어요. 집을 쭉 둘러보더니 감탄하더라고요. 이야,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관리가 정말 잘 됐네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급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74 평생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거야.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나 봐요.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 말을 들은 이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려왔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손주들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어요. 네. 두 분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마음이라도 바꿀까봐 잔금 날짜를 서두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가려고. 어머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네는 어쩌고? 그냥 이제 나 혼자 살아보려고. 정수가, 너 무슨 일 있었구나. 영희는 제 오랜 친구라 그런지 제 목소리만 듣고도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잘했다, 정수가. 100번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우리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아담하고 예쁜 집들이 많대. 내가 한번 알아봐줄게.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어요. 울진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강아지 아리랑 산책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아들네가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은 이미 상자에 다 담아두었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뒀죠. 드디어 민준이네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아이들이 제잘거리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제주도 진짜 재밌었어요. 손녀들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방방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싸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며느리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행 가방을 끌며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 상자들은 다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올 거야.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이긴. 내가 이 집 팔았다고 했잖니. 네? 집을 파셨다고요? 민준이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혜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떡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어요. 너희야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잘 됐네.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겠다. 지혜가 분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는 안 했지.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뭔데? 나한테 매일 청소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밥 차리라고 닥달한 건 벌써 잊었니? 그제야 둘 다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제야 생각이 났나 봐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다.
이 집.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살림해주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민준이 너 키우면서 매달 적금 붓고 용돈 아끼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어머니, 너희는 그냥 몸만 쏙 들어와서 살았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지혜가 우물쭈물했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다고? 언제? 너희가 돈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질색을 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에 제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혜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식구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애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인 줄은 아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 그랬니? 그럼 왜 나를 가정부 취급했는데? 요양원 얘기는 또 뭐고?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 너희는 뭐가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죠.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니까 그렇게 알아.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 아, 그리고 계약서에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오기로 한 날짜가 바로 그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지혜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 가족끼리 여행도 잘만 다녀오더니만. 너희 가족, 지혜 너희 친정 있잖니.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오랜 세월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녀들이 조용히 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세요? 응. 그때 지혜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이들 생각이라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단 하루라도 아이들 생각 안 한 날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늘 있는 가구 같은 건 줄 알았겠지. 아들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편에는 혹시라도 아들 녀석이 진심으로 싹싹 빌며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을 듣고 저는 남았던 미련마저 완전히 접었어요.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 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울진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지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이라고? 74 평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게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부터라도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볼란다. 74년 동안 남 좋은 일만 실컷 했으니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잤어요. 20년간 켜켜이 쌓였던 응어리를 모두 쏟아내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할 만큼 가볍고 편안했어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20년간 몸에 밴 무서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참 낯설고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동동거리며 가족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이 짧은 여유가 이렇게나 소중한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아침 7시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 이사는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도 제 물건이라고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상자 대여섯 개가 전부였거든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정말 없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짐이 많아서 1톤 트럭으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시큰했어요. 아,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식구들 위해서만 살았지 뭐.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인생 뭐 있나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할게. 네, 딱 그뿐이었어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이 아들 하나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우리의 작별 인사는 이렇게나 간단하고 건조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희미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손녀들이 울먹이며 제게 안겨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강아지 아리를 품에 안고 차에 올라탔어요. 친구 영희가 기꺼이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일은 내 평생 진짜 내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강아지 아리뿐이었네요. 정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우리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저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봤어요. 푸르른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눈이 시리게 파랬어요. 영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정수가, 넌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이지. 너무나 좁은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텅 빈 듯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 74살이 되어서야 이렇게 자유롭게 어딘가로 떠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 한번 못 해봤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려 해도 집은 누가 지키냐는 말에 늘 포기해야 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는구나. 3시간을 달려 울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20년도 더 전에 맡아보고 처음 맡는 바다 냄새였어요. 영희가 구해준 내 집은 사진보다 훨씬 아늑하고 예뻤어요. 작지만 오롯이 나만의 공간, 내가 주인이 되는 집이었죠. 창문을 여니 푸른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이게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는지 집안을 이리저리 킁킁거리며 뛰어다녔어요. 어쩌면 아리도 그동안 그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영희가 냉장고에 이것저것 음식을 채워넣어 놨더라고요. 정수가, 당분간 먹을 거 사왔으니까 이걸로 해결해. 고맙다, 영희야.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무슨 소리. 5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이런 걸로 고맙다 하면 서운하지. 50년. 참 긴 세월이에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울진에서의 첫날 밤, 새 집에서 홀로 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꼭 자장가 같더라고요. 그동안 밤마다 들어야 했던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 아이들의 투정 소리, 그런 소음들 대신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어요. 우리의 첫 산책이었죠. 난생 처음 보는 넓은 바다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났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니 제 마음도 바다처럼 넓고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좁은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밀려왔다가 다시 쓸려나가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저 새로운 파도처럼 새롭게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네.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다들 좋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그 누구도 제게 이런 다정한 인사를 건네지 않았거든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둘이서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이 동네 할망구들 다 혼자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어머, 멋지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곳에서는 이웃들조차 저를 민준이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여기서는 온전한 박정숙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따끈한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 아주 소박하지만 온전히 제 입맛에 맞춘 저만을 위한 밥상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매워요. 저건 짜요. 이건 싫어요.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추느라 급급했는데 내 입맛대로 차린 밥상이 이렇게나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재래시장에 가봤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가 참 정겨웠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부쩍 늘었어. 다들 자식들한테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시더라고.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좋던지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도우미로 불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정숙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박정숙으로 사는 거야. 74년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고생 많았다, 정수가. 이제부터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거야. 74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울진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민준이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아들 녀석이 헬스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엄마,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자꾸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바로 보이고 공기도 맑고 살기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전혀. 매일 얼마나 바쁜데. 민준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말이냐?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눈칫밥이에요. 장모님께서 사사건건 잔소리하시고 애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해요. 듣고 보니 지혜네 엄마도 갑자기 딸래. 식구가 들이닥치니 영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아침마다 그래서 너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쏘아붙이신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 미묘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지라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마구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지혜는 어떻고? 지혜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만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 안 계시니까 많이 힘들어하고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덤덤하게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엄마, 혹시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민진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좋아. 더는 누구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대신 가끔 이렇게 얼굴 보러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 식구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민준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요. 엄마,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러냐? 네. 어렸을 때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에요. 그동안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민준이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허겁지겁 비웠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다운 집밥이었을까요? 지혜는 요리 안 해주니? 해주기는 하는데 엄마 손맛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주로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저런 표정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 나 행복하다. 그리고 된장찌개 정말 잘 먹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민준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일에 더는 개입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네,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이렇게 얼굴이나 보고 살자. 하지만 예전처럼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는 마. 나도 더는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 생각 없으니까. 엄마,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야. 민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 그럼 된 거야.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리 정이 남아있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74해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제 소중한 인생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요. 매일 아침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민준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죠. 얼마 전에는 손녀들에게서 손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는데 마음이 또 복잡해졌어요. 아이들은 눈에 밟히도록 보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지. 하지만 놀러 오려거든 딱 하루만 와. 그리고 올 때는 꼭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한다. 아마 며느리는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을 제게 맡길 생각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해줄 생각이 없어요. 손녀들이 아무리 그립다고 해도 제 새로운 삶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박정숙으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숙으로.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토닥여주고 응원해주자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봐요. 인생 생각보다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행복한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